자, 베일 벗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과연 여기서 자율주행의 완성도를 한 번 더 끌어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요?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주주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오,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네. 팔았어요. 왜요? 팔 때가 돼서. 왜? 수익이 나서 팔았죠. 아니 왜 안 가지고 계신지, 왜 팔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 이제 로보택시 오늘 로보택시가 또 주제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물론 기대감도 너무나도 꽉꽉 차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8월 8일 날 발표한다고 했었던 로보택시 어찌 보면 2015년 때부터 우리가 로보택시를 우리는 개발하고 그것을 상용화할 것이다. 2017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이 벌써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예, 그러한 10년 정도 정말 묵히고 묵혔던 로보택시에 대한 이 프로젝트가 8월 8일에서 이제 10월 10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한 이틀 네. 남았는데 이틀 남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 또는 우려감이 정말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 좀 쫄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잠깐 한 발짝 뒤에서 한 번쯤은 내가 좀 확인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들고 있지는 않지만 로보택시가 어떻게 나올지는 너무나도 제가 관심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오늘 그런 얘기 저도 좀 몇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 네. 네,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팔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또 해주실 아이러니한 박종훈 팀장님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고요. 돈쌤님은 왜 안 갖고 계십니까? 테슬라. 전 판지가 좀 오래됐어요. 예, 그 액분하기 전에 한 500에서 600대 한참 그 오르내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2011년인가 그 이전에 그때 샀다가 액분 가격 이전으로 제가 1023에 팔 이후로는 거의 한 3, 4년 동안은 이제 테슬라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저는 하락 추세는 안 건드리기 때문에 와. 예,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갖고 계신 건 뭐예요? 미국 주식 중에?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은 지수물만 갖고 있죠. 지수물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은 주주는 아니시지만 어쨌든 여기에 기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앞으로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두에 서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이 산업이 좀 뒤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종훈 팀장님, 이 네. 로보택시 이벤트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어떤 이벤트인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어떤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예. 일단 이번 로보택시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 그대로 로보택시. 이것을 지금 사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서는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이버캡.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로보택시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 물론 폐쇄된 장소 안에서 또는 정해진 그 구역 안에서의 일정 구간의 주행은 어찌 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버스 노선 같이 어떤 정해져 있는 그 노선 안에서 운행하는 그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로보택시에 관련된 사이버캡 그리고 한쪽에서는 FSD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던 자율주행에 관련돼서 아마 이번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또는 AI를 어떻게 접목시켰을까라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부분 또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또는 상용화가 언제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가올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로보택시 이벤트를 통해서 아마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위 로봇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테슬라 투자자들한테 이제 와서 구경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쫙 보냈어요. 저 보냈는데 사진이 뭐예요? 카메라예요? 뭐예요? 카메라인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의 무슨 카메라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예. 하고. 모르겠습니다. 전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LA,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행사가 있을 것이다. 테슬라 쪽에서는 정확하게 답변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그 어떤 위치에서 이제 이 시연이 아마 좀 실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월가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자동차 관련해서는 그렇죠. 월가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는데 또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두 분을 제가 좀 소환을 했습니다. 네. 소환을 해서 자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잠깐 이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일단 다들 아시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아이브스. 이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머스크가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붙인 로보택시를 발표를 하고 차세대 플랫폼 또 FSD, AI 분야 획기적인 발전 그리고 로보택시가 내년 안에
전략의 여러 단계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에 많은 업데이터 세부 정보를 나는 기대한다. 항상 늘 근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 그러니까 오토보이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오토보이. 오토보이. 하도 이제 자동차 분야 섹터를 리서치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월가의 오토보이라는 닉네임이 있는 그런 아담 조나스가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완전 자율주행 시연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FSD 버전이 12.5 이상이 될 것이고, 폐쇄된 코스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또는 사이버 택시 주행 시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택시가 만약에 상업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이게 2025년 말 또는 2026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까지도 아담 조나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 조나스가 좀 잘 틀려요. 오토보이긴 한데. 오토보이. 멘트 오토로 나가니까 아, 틀리지. 그런가? 아, 네. 자,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전망에 대해서 틀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네. 자, 이러한 이제 전망치 또는 기대치가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이야기들을 좀 기점으로 테슬라를 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 뭐 보유 이 기보유자 이전 보유자 관점으로서는 어때요? 지금 로보택시 얘기 들은 지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네. 그죠? 근데 로보택시가 되려고 하면 그 FSD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로보택시 그 발표가 강성 주주를 이제 흔히 뭐 테슬람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의 오랜 그 염원이 또 이제 가시화되는 그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온 그 짤 하나가 있습니다. 짤. 짤 하나가 있는데, 최근 테슬라가 6개월 동안은 참 주가가 좋았죠. 주가 좋았는데 강성일수록 이제 고통의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게 이제 테슬라였고, 네.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아직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최근 6개월간 좋았던 이유는 그래도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8월에서 10월로 연기됐을 때 주가가 또 크게 흔들렸던 것만 봐도 네. 분명한 기대감은 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라는 게 완전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었을 때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늘 있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닌데 이제 그게 가시화되는 단계인 것이지. 근데 그렇다면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겠죠. 이번에 발표가 되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이게 발표가 났는데 기대보다 못하게 되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다 기대했던 것들을 뛰어넘는 완전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면 또 새로운 분위기를, 추세를 전환해서 저 같은 사람도 매수의 유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테슬라는 최근 몇 년간은 큰 이벤트에서 그렇게 재밌던 기억은 별로 없긴 했습니다. 그 실적 발표하면 일단 빠지면 그때 사는 게 차라리 나았을 정도로 사실 테슬라 투자가 어렵진 않았죠.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 단타치기가 꽤 쉬웠던 종목인 중 하나인데, 이번에도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라는 얘기가 사실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새벽에 외신 리포트가 하나 나와가지고 주가가 조금 빠지긴 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는 이제 뭐 보실 것 같아서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은 로보택시라고 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택시인데 기사님이 없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인건비는 이제 확실히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건비가 줄이는 만큼, 게다가 전기차니까 연료비도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이지 완전히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자가 언급한 부분에서는 인간 기사를 고용할 때는 이제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기사를 안 태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시 유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고객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제 웨이모에서는 이미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투자해서 이 정도 수익을 걷어가지고 투자금 거두려면 한 10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범위가 넓고 라이다 같은 게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사실 10일 날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술이 됐다고 해서 택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서 바로 택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시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무인 택시 내 이 무인도 라이센스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현행법은 지금 미국 그 라이더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FSD가 자율주행은 뭐 5단계 이 정도 나누는데 2단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무인 택시를 운영할 수 없는 거죠. 기술적으로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런 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제 그걸 좀 풀어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부자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크게 활동하는 건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네. 예,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 기대를 넘어가는 뭔가가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더 가시화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는데 그 둘 다 쾌수천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측의 단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케이. 제가 여기 조금 덧붙여서 네. 말씀드리면 지금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 맞아요. 예, 구글의 자율주행 택시인데 사실 웨이모를 보게 되면 지금 인기가 많아요. 예, 인기도 많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좀 높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예, 높은데. 신기해요. 전차 같이 막 이것저것 막 달려 있어가지고. 예, 예, 맞아요. 막 트랜스포머 같은 이런 네. 느낌으로. 근데 그 웨이모 자율주행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 원격으로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택시를.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 테슬라의 로봇 택시의 모델도 아마 원격 조종으로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배를 까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런 방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점점 시스템이 견고해질수록 이 원격 제어하는 그 이제 수치 자체를 점점 낮추는 예, 조금씩 멀어지게끔 하는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 가격 경쟁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저렴하게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굳이 캐짐이라면 캐짐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로보택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더 이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바로 FSD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디까지 왔는가. 이거를 아마 시장에서는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다. 왜냐하면 웨이모라는 거에 보통 사업 모델이 벌써 우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뭐 그거 웨이모처럼 하지 않을까? 혹시나 웨이모보다 조금 더 완성도가 낮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테슬라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FSD가 더 자극적인 거죠.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아하.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로보택시 이벤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FSD가 어디까지 왔는가가 더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예.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느냐를 잘 어필하는 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나라 강남에서도 자율주행 택시 있는 거 알아요? 네, 네, 알아요. 밤에 운영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무료잖아요. 목숨 내놓고 타는 거니까. 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 뭐가 됩니까? 아니 뭐 사람 뭐 내놓는다고 해서 꼭 듣는 건 아니고 네네. 혹시나 되면 이제 리스크가 있다. 예, 사람이 리스크를 앉아 타는 거. 있잖아요. 네, 무인이 앉아 아니잖아요.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리고 아까 질문 주신 거 저게 렌즈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렌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렌즈. 왜냐하면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더. 레이더 이제 박쥐처럼 다니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간단하잖아요. 사람도 두 눈으로 운전하는데 사람도 적외선 쏴가면서 운전하는 거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렇죠. 우리는 박쥐가 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웨이모는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저는 로보택시는 없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그냥 늘 간단합니다. 지금 택시를 그냥 무인 택시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만 보고 나면 뭐 캐시우드 같은 분은 2,600불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사실 택시를 모두 다 갖고 와도 그 주가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게 택시가 가능하면 다른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FSD가 중요하다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리고 그건 이제 렌즈다. 이 모든 건 그 로봇도 마찬가지고 FSD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비전이라는 기술.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그런 걸로 가는 게 테슬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랑 카메라랑 동시에 쓰면은 되는데 왜 굳이 비용이 라이다가 비싸요. 비싸요. 비싸죠. 네. 비싸서 원래는 사실 엄청 비쌌는데 지금 많이 줄었죠. 지금 그래도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간 상태에서 웨이모 기준을 보게 되면 제가 알기로 한 10만 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그래요? 대당. 예, 예, 예.
10만 불이 넘으니까 하나로 따지게 되면 뭐 1억 3천만 원 오. 차 한 대당.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라이다가 좀 비싼 부품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고 싶은. 왜냐면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기업이 가장 민감할까도 궁금하잖아요. 네. 누가 수혜를 받고 누가 또는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 부분 뒤에 가서 예, 또 맛있는 부분이니까 뒤에 거의 가서 끝날 먹어야죠. 시간 다 됐는데 뭐 네, 이렇게 자꾸 뒤로 누가 가고 있었나요? 13분밖에 안 남았어. 예, 특별 편성입니다. 예, 뒷걸음질만. 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로보택시가 테슬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수익성이 안 나니까 공상과학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이렇게 테슬라는 자꾸 로보택시 분야에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이거 뭐 말씀드렸지만 택시가 해결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집니다. 오. 운송 혁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새벽에 중부고속도로 달려보면 다 화물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만약에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자율주행 차량만 갈 수 있는 중부고속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오 좋다. 24시간 화물차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아 근데 물류비를 줄이는 거죠. 제가 뭐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돼야지 자율주행은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걸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이 운전자는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졸음운전이라든가. 예, 네. 졸음운전 갑자기 끼어들 수도 있고, 네. 좀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렇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데이터화시켜서 자율주행이 계속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천천히 간다든지 하면은 그렇게 큰 시간적 효율성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모두 다 약속된 어떤 장소에서 모두 다 약속된 속도, 모두 다 약속된 뭐 끼어들기 네. 이런 것들이 다 공식화돼서 이 운행이 돼야 이게 되니까. 저도 저는 좀 그렇게 보고 끼어들면 있거든요. 이게 자율주행이 자꾸 난이도가 누구 무슨 도로처럼 자꾸 이게- 서로 끼어드는. 아니 열대가 갈 네. 때 그 한 세대 이하가 이제 일반 운전이 되면 자율주행 난이도가 확 떨어지는 거죠. 아, 맞아요. 근데 서로 이제 교신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갈지 우리가 깜빡이를 켜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서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차량이 서로 이제 네트워크가 된다면 얘네들을 알고 있으니까 최적의 그걸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면 변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율주행 전용 차로가 따로 있는 게 맞겠다. 그리고 시내에는 힘드니까 이제 물류센터만 왔다 갔다 하는 전국에 그렇게 되면 이제 물류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류와 이송 수단의 혁명 요걸 이루면은 인간이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그렇죠. 혁명적일 수 있겠다. 모든 혁명은 물류의 혁명이었으니까요. 물류의 혁명, 그렇죠. 철도도 그렇고 그렇죠. 비행기도 철도 그렇죠. 그렇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일론 머스크는 운전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높으신 분들이 네. 운전기사가 있는 거니까 거기서 네, 타율주행인 모든 사람을 거죠. 다 네. 자유롭게 해주겠다 네. 이런 개념으로 물류라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 따지게 되면 핏줄이에요, 핏줄. 핏줄 그러니까 핏줄이 더 원활하고 크게 그리고 더 빠르게 가게 되면은 그 몸이 사람이 건강해지듯이 예, 그만큼 이제 경제가 더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거니까. 운전이 노동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저는 노동이기보다는 재미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운전 재미? 그래, 재미로 하는 좋은 차 사람도 타셔서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운전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약간 그 샤워할 때처럼 약간 집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잡념이 좀 줄어들어서 그 고민이 많으면 쓸데없이 강명분으로 돌아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예전에 롤스로이스도 그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롤스로이스요? 예, 자율주행 왜 안 하냐 했더니 우리 오너들은 타율주행을 다 하고 있다. 아 매장 가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거기 실제 그 오너가 그 얘기했어요. 오너가. 예, 그래서 사시려고 매장 간 줄 알고. 아유, 그걸 어떻게 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되는 거다. 실제로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자료 보니까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전망 2024년에는 4억 달러인데 이게 연평균 성장률이 80% 해서 2030년에는 457억 달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 전망 보니까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2023년에 19.5억 달러에서 거의 뭐 8배, 7, 8배 가까이 성장한 137억 달러. 결국은 이 방향성으로 가는 게 맞는지 두 분이 동의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채팅창에서도 과연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될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게 와닿지가 않아서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예. 것들이 예. 과연 저 시간까지 기술적, 사회적, 행정적 이런 절차들을 넘어서 우리가 꿈꾸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래가 될까? 어떠세요, 박정훈 팀장님? 저는 시간이 아주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만 이용하는 차선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이고 일개의 기업이 그런 인프라를 다 깔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정말 이게 친환경의 전환 그리고 그 각 나라의 어떤 경제적 상황 그리고 그 도시의 어떤 환경 이런 것까지 다 또 규제 이런 것들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다 풀어 나가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중국도 내부에서 상하이나 뭐 베이징시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게 글로벌적으로 퍼지기 확산되기까지는 조금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시간이 않을까. 걸릴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자료보다 더 걸린다고 봐야 됩니까? 아까 뭐 2030년 2030년 정도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긴 해요. 그게 보긴 하는데. 2017년에도 똑같은 얘기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2025년쯤은 되지 않을까? 예, 제가 한 50, 60대 되면 제가 한 80대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 드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무엇이 문제인가 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네. 뭐 같이 좀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뭐 있을 것이고 개발 비용이 좀 비싸요. 그래요. 비싸니까 이게 지금 현존에 있는 라이딩 시장, 그러니까 이제 같은 모빌리티 시장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을까? 가격적인 부분, 이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고 법적 규제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안전 문제, 이건 뭐 당연히 너무나도 큰 이슈고 그리고 뭐 구매에 대한 부담, 특히나 FSD가 너무나도 이제 고가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정말 이걸 구매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문턱도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체 그 밑에 있는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너무 좀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업체들에 있어가지고도 약간의 뭐 주저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과거 애플카, 뭐 애플카는 아니지만 애플이 애플카라고 우리가 명칭을 지었죠. 하지만은 포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포드, GM, 뭐 폭스바겐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정말 테슬라만의 실현 가능한 일일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뭐 정말 이게 다 해결된다면 빨리 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하나라도 계속 발목을 잡으면 2030년, 204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 그 제조사들도 중단을 하는 게 사실은 이거 그 카메라 달고 뭐 레이저 달고 쏴가지고 데이터 받고 그거를 중앙 지도 다 컨트롤 만들고. 네. 중앙 컨트롤로 보내서 슈퍼컴퓨터 돌리고 맞아. AI 개발해서 다시 좋은 모델 만들어서 다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통 제조사들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멈추는 애들도 예, 많고. AI 역할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기업은 비용이겠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의 의지의 문제예요. 지금 국가가 의지를 확연하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거기다가 세게 못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마이카 세대들이 다 70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마이카?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차 없이 지내던 분들이 네.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은 이제 자가용을 많이 우리도 어릴 때 자가용이 없었다 갑자기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르망, 네, 에스페로, 그렇죠. 스텔라, 르망 하니까 드립이 스텔라.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르망, 뭐 뒤에서 보면 사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옆에서 보면 실망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예, 그게 그런 세대들이 이제 70대를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70대들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늘어나고 게 있죠. 예전에는 70대들이 그렇게 운전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운전이 이 몸에 밴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가끔 이제 블랙박스 관련해 가지고 유튜브 같은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님들이 굉장히 탈 때는 힘들게 타시더니 네. 차를 타니까 차는 또 날아다녀요. 하면서. 예,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도로가 너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 생명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노인보단 무인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게 국가가 완전히 방향을 잡아주면 그게 테슬라의 방식을 갖고 올지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컨트롤 타워를 갖고 올지 제가 보기엔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테슬라한테 이걸 다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국가 인프라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관이 결정하면 간다. 근데 언제 결정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살짝만 중국 얘기 해보자면 지금 뭐 테슬라가 앞서 있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까 저 자료 보고 살짝 충격받았거든요. 로보택시 경쟁하는 미중 주요 기업 비교하니까 웨이모가 누적 운행 거리가 3천만 킬로미터고
바이두가 1억 킬로미터예요? 아,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중국이 더 앞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데이터를 얼만큼 축적을 하고 얼만큼 이걸 소화하는지도 봐야겠지만 그 내부적인 그 보도 봐야겠지만 네. 일단 뭐 중국에서는 지금 뭐 어찌 보면 제 4차 산업혁명에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여러 산업, 특히나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에너지 산업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적극적이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중국 당국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됐고, 자, 이런 부분은 정말 뭐 중국이 밀어주면 뭐 정말 하나의 기업, 뭐 테슬라가 열심히 데이터에서 물론 압도적인 어떠한 그 마일리지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상대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도 우리는 뭐 좀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의 중국 기업의 여러 가지 부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성장세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질주. 저는 지금 이번에 유럽도 관세를 높게 잡기로 한 거잖아요. 이거 사실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머물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다 못해 CCTV도 우리 지금 해킹이 많이 돼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뭐 오죽하면 관영 TV가 CCTV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감시 세계인 거잖아요. 우연찮게 그렇게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CCTV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지금 차를 가지고 자율주행까지 중국 기업에 맡길 수가 없겠다는 게 국가 안보적인 차원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중국이 부상하겠지만 그건 중국 안에서 되는 것이고, 지금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는 미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 것도 전기차를 키우고 자율주행을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애플이나 다른 데보다 좀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갈라서지 않을까, 갈라서지 않을까 하고, 우리 나름대로 기술을 어떻게든 좀 만들어 가야 되겠죠.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테슬라가 먼저 앞서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다 오픈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가 쉽지 있으니까. 않은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 정도까지는 국가 안보 문제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테슬라 로보택시 이후에 좀 테슬라 관련주들 투자 대응을 해본다고 할 때 네.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될지, 또 그 외에도 이슈가 많잖아요. 뭐 차세대 모델 2도 있고 사이버밴도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관련주가 있다면 어떤 관련주를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저는 국내에 있어서는 국내의 여러 자율주행과 연관돼 있다, 관련돼 있다라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만큼 연관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제가 저도 여러 가지 종목들을 좀 보긴 했는데, 이 기업이 정말 연관돼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기업들도 있고. 제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보게 되면 네. 사실 뭐 수혜주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그냥 테슬라 사시면 되죠. 사실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할 때 그냥 테슬라 사시면 될 거. 만약에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승패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요동칠 수도 있다, 또는 약간의 시장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종목들은 제가 뭐 화면 지금 띄워놨는데 네. 우버와 전 리프트라고 봐요. 우버와 리프트 예. 택시. 결국에는 이 우버,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또는 이 모빌리티를 이제 쉐어하는 그러한 시장에 있어서 우버가 가장 이제 압도적인 뭐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보게 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모빌리티 산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내가 자차를 끌지 않고 뭐 로보택시를 타든 우버를 이용을 하든 간에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제가 타는 거잖아요. 그 모빌리티를 이용을 하는 건데, 테슬라에 대한 숙제가 이겁니다. 만약에 경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테슬라예요. 내가 과연 우버보다 쌀까? 싸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과연 운영 규모를 우버처럼 늘려나갈 수 있을까? 물론 특정 지역에서는 늘릴 수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내가 과연 우버,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안전할까? 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량과 뭐 로보택시나 자율주행과의 어떤 같이 운행하는 그런 도로에서 소비자들의 시간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좀 더 과속할 수도 있고, 그쵸. 좀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자율주행은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숙제들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러한 지금 엄청난 막대한 투자 비용을 들이고 개발을 해서 지금 우버와 리프트보다 더 싸게끔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이번에 로보택시 공개하는 이런 이벤트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안전과 비용과 효율성.
그렇죠. 이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일 모레 이제 로보택시 이벤트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돈쌤부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테슬라에게는 미 대선이 더 중요할 거는 같은데 네. 일단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지금 로보택시가 지금 운전사는 없어서 기대를 받고 있지만 그 손님은 있어야 그 손님 산업이 유지될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사는 그러니까 없어도 손님이 되지만 없는 건 아니지만 손님의 네트워크가 그걸 지지해 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이벤트에 열광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네요. 그리고 손님이 할 수 있도록 트럼프가 되든지 나라에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 오케이. 울소.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쓴 건 뭐냐면 네. 로보택시가 너무 오랫동안 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전에 검증 단계에 벌써 돌입했습니다. 보통 이제 산업이 먼저 출범이 되고 어느 정도 뭐 주가의 기대감이 먼저 불어나는 다음에 검증 단계가 있는데 지금 벌써 시작도 전에 택시가 검증 늦게 오고 단계에 있습니다. 들어섰다. 자,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눈높이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해내는 테슬라기 때문에 무언가에 주어졌을 때 기대 이상을 보여주는 테슬라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 로보택시 이벤트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